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언제까지 시장을 뒤흔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밤에도 계속해서 이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이 또 농산물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또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에 대해서는 또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도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뉴욕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에 모두 다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가 원했던 건 역시나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4월 2일에는 예상이 됐던 것처럼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발언도 간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뉴욕 증시 연일 계속해서 주가 출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상황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관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날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또 AI 성장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하면서 이렇게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2%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날장 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재료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이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으로 이 관세를 또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계속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1월에 무역수지 적자는 1,314억 달러 마이너스 1,300억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현재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관세의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이 기업들이 수입품을 빠르게 먼저 선점하려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수입이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또 이 기업 투자의 위축 발생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관세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간밤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일단은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좀 안도감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 감축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2월에 일자리 감축 개수가 17만 개를 넘어서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는 1월 대비해서 또 103%가 넘는 그러한 증가폭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 역시도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역시나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이 애틀란타 연준의 이 GDP 나우 추정치를 봤을 때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또 경기 둔화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U에서 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인하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연 2.9%에서 또 연 2.65%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또 향후 이 강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도 이 뉴욕 증시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밤 섹터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관세가 계속해서 이 증시를 뒤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11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국제유가의 반등 속에 이 에너지 종목들 일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헬스케어 종목들도 일부 강세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또 새로운 AI 모델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 또 이 AI 투자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 마벨의 좀 이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 속에 또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까지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테크들도 이날은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코어 위브의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코어 위브는 이 고성능 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또 이 코어 위브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능 칩을 철회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이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되지는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벨이 부진한 실적을 받아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을 끌어내렸고요. 이날장에서 또 엔비디아 역시도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감 역시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남아공에 약 3억 달러의 규모로 또 AI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이 전반적인 이 센티먼트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이 관련한 소식이 두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텍사스의 이 새 메가 팩토리를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세금 감면 문제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 인도의 이 자동차 무관세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일장에서 또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그러한 쇼룸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또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향후 테슬라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빅테크들의 이 주가 흐름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수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5%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남아공에 또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1%대의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 계속해서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에서도 이 한 달간 2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장에서도 5%가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또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면서 실망감들이 더해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루프캐피탈에서는 또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AI와 또 클라우드 부문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몽고DB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와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계연도 2026년도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들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는 2017년 이후에 또 최저 매출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2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보다 더욱더 이 저렴한 훈련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딥시크와 유사한 성능을 자랑하는 또 새 추론 모델을 발표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알리바바 계속해서 주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 이 손실폭이 증가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리게티 컴퓨팅의 CEO가 이 유의미한 상업적 판매까지는 앞으로 4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함께 꺼내들면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이 정부의 국방비 지출 삭감과 더불어서 또 CEO의 이 매도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었는데요. 역시나 이 알렉스 카프가 CEO가 또 이 지난 2주간 4,500만 달러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팔란티어 계속해서 좀 $80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인텔도 살펴보시죠.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파운드리 사업을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중단하거나 대규모 감원 문제로 인해서 이 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이 파운드리 사업 손실 관련해서는 또 이 인텔의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주주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전망치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 이 회계연도의 가이던스에 실망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26%대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추론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주 전반에 좀 투심이 흔들리면서 오늘장에서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기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의미한 상업 판매까지는 4, 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4%가 넘는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CEO가 계속해서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10%가 넘는 하락세 만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인텔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텔 계속해서 이 법원에서 소송을 좀 승소를 했다,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적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0.29%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흐름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국제유가도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소폭 그 부분에서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펙의 공급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좀 그동안의 이 손실폭을 줄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이 $66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에 투자자들은 또 어떠한 이슈에 주목했을지 머스트노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제 반가운 반등을 보여줬던 뉴욕 3대 지수,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M7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던 관세 이슈와 관련돼서는 새벽 사이에 나름 완화적인 태도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향해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는데요.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모든 투자자들과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멕시코의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기간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계가 좋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앞서 올렸던 별도의 SNS 글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이 트리도 총리가 끔찍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관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약간은 불편한 심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한 달 동안 예외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국 관세 조치 며칠 만에 관세 부과가 최종적으로 유예 조치가 됐습니다.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와 나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의 25% 관세와 관련해서 만약 관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들 국가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IMF 대변인은 캐나다나 멕시코 또 중국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오는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때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관세 우려 때문에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를 앞두고 기업들이 수입을 빨리 이어가고자 했던 움직임이 결국 무역 적자로 이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상무부가 올해 1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3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고요. 또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훌쩍 웃돈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수출만 놓고 봤을 때는 2,698억 달러로 전월 대비 33억 달러 증가하긴 했지만 수입이 4,012억 달러로 전월 대비 366억 달러나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 적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게 배경이 됐고요. 국가별로 확인을 해보자면 무역 적자폭은 중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스위스,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캐나다 순으로 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지난 1월 20일 취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쟁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업체들이 앞당겨 수입품 재고를 축적한 영향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대규모 무역 적자가 졸린 바이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예고를 한 대로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분기 내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무려 사용료가 월 2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고성능의 AI 비서가 공개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에이전트라는 건 AI가 알아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비서를 의미하는데요. 이 오픈 AI는 잠재적인 고객 평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용도에 맞는 각각의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중 고소득 지식 노동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는 월 2,000달러,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AI 에이전트는 월 10,000달러, 그리고 박사급 연구가 가능한 AI 에이전트는 월 2만 달러의 이용료를 고려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박사급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실험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 정리와 논문 작성 그리고 학술지 제출 등 박사급 연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는 지난달에도 이 오퍼레이터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월 $200의 프로모델 구독자에 한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사급 AI 에이전트의 이용료는 프로모델의 무려 100배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1년만 이용하더라도 $24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런 출시가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싼 이용료 덕분에 디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장기적으로 총 매출의 20에서 25%는 AI 에이전트 구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고요. 또 AI가 연봉 $200만 개발자나 중요한 의료 연구자 수준의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용할 이 의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가 이러한 고가 모델을 출시하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50억 달하는 손실 규모가 있었던 부분이 배경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AI 모델을 위해서 이 매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오픈 AI의 움직임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7 종목들 안에서도 5%대 낙폭을 보였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월가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베어드의 의견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베어드의 자세한 투자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어드의 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를 베어리시 프레시픽으로 선정하면서 단기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1분기 42만 5천 대에서 43만 5천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해당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중국과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1분기 예상 인도량을 38만 7천 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월가의 기대치보다 낮게 잡았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다만 지난해 180만 대에서 올해는 200만 대 이상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단기적인 약세를 경고하면서도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긴 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AI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또 조정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목표가 일단 기존 $440에서 $370까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 발표를 했는데 현재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가는 $374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중에 약 47%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월가의 평균 매수 의견이 55%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위축세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나름 $9만 가격을 유지해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오는 3월 7일에 있을 크립토 서밋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가져가는 법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 전망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까지도 비축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자 오히려 비트코인 또한 이 비축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비관론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8만 9천에서 $9만 사이의 가격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간으로 토요일에 열리는 크립토 서밋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냐에 따라서 주말 사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극심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일이죠. 이 중국의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중국의 양회는 이 중국의 정치, 경제, 또 사회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향후 중국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특히나 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서 또 이 기술주에 대한 지원 역시도 좀 돋보인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또 최근에 이 중국 기술주들이 좀 랠리를 펼치면서 이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또 이 중국 증시의 전망까지 오늘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 양회에서 이번에 특별히 볼 수 있었던 부분, 역시나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5%는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인 이 4.5% 대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을 집행할 것을 또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목표는 이 전년도 3%에서 또 2%로 낮추는 그러한 방안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그러한 풀이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소비가 둔화하고 이 기업들의 투자 활동 역시도 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반된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수 확대에 대한 그러한 목표들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이 소비재 이구환신 예산으로 이 3천억 원 위안을 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50%가 늘어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구환신 정책, 그러니까 기존의 이 소비자들이 쓰던 그러한 물건들을 이 새 것으로 바꾸려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돈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또 경기 부양책을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또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을 하고 또 이 세금을 감면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순위적으로는 이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또 이 질적 생산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양회 이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상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격적인 부양 정책, 이 빚을 내서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돋보이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이 지방 정부의 채권과 더불어서 이 특별 국채까지도 이렇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광의적 재정 적자 비율은 이 GDP 대비해서 8.4% 상향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렇게 빚을 내고서라도 역시나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이끌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금리와 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것을 또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 역시도 은행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은 또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 속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과 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경제 전반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 노후 주택을 재개발한다든지 또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그러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네, 이러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 속에 이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소멸에 따른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세론으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대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하지만은 이번 이 양회에서는 또 이 높아진 시장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양책이 여기에 부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보고에서 사상 처음으로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언급했다라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예금과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좀 대거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증시 또 어떠한 종목들을, 어떠한 업종들을 바라봐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이 중국 내수주의 온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던 반면에 좀 내수주들은 부진한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 안에 나와 있는 화장품이나 의류, 또 가전 같은 여행 이러한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들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현재 적은 수준으로 꼽혀져 있고요. 또한 정책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과 같이 더불어서 좀 이렇게 기술 혁신과 결합이 된 그러한 내수주 역시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수주와 더불어서 이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아봐야 될 그러한 업종으로 역시나 이 기술주들이 꼽혀지고 있는데요. 기술주 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주도주의 지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정부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또 이 도심 교통 항공과 또 양자 컴퓨터, 이 6G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의 투자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의 출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이 안면인식 AI 같은 부분에서는 또 이 미국을 훨씬 앞선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 AI 부문에서 이 미국과의 이 패권 다툼에서 이 승리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에서도 이 현재 산업용 로봇 측면에서 이 밀도 부문으로 봤을 때는 또 미국보다 앞선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미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문들에 있어서 R&D 예산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10% 늘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는 약 79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영 기업과 또 플랫폼 정책 지원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이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이 중국판 M7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 볼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해 이러한 종목들의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주와 더불어서 이 기술주 이렇게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구축을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장은 이 중국 국기가 좀 바람에 휘날리는 그러한 장면을 넣어봤는데요. 이 중국 증시 이렇게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한령 해제가 더욱더 확실시 된다면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역시나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지금 상황에서 이 중국 증시의 또 추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입 캐롤라인 랩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메이시스 크로거 실적 발표, 갈려버린 북쪽 이웃, 남쪽 이웃에 대한 관세 부과입니다. 자, 그 의회 연설이 후폭풍이 크죠. 의회 연설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정말 똑같다고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완전 나뉘어가지고 민주당은 항의하는 의원이 퇴장당하기도 했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발언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트럼프가 발언하는 그대로 워딩을 복창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충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트럼프의 이 캐롤라인 레빗이 등장하죠. 자, 아주 뭐 데뷔부터 그저 뜨거웠던 20대입니다. 20대 같나요? 뭐 미국인은 약간 좀 더 성숙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바비 패션으로 유명한 뭐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20대가 대변인에 앉기도 했었고, 이제 대변인 앞에 있는 그 기자들 있죠.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어떤 뭐 공중파나 이런 쪽 말고 이제 뭐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쪽에서 그 신흥 미디어 쪽 있죠. 이런 곳을 새롭게 백악관 출입 승인을 지금 허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 무려 그 한 몇만 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에 새로운 그 보수 우파를 주도하는 팟캐스트의 한 5위, 4위권 하는 미디어 단체의 이 그 기자가 여기서 처음 초청을 받아서 가장 좋은 앞자리에 앉힌 다음에 첫 질문까지 받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어떤 그 언론에 대한 방향성이죠. 뭐 유명하지만 폭스 같은 경우에는 친트럼프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우는 언론이 많고, 트럼프가 나올 때마다 비아냥대잖아요. 당신네 시청률 얼마나 나오냐고, 곧 폐가 날 거 아니냐고, 곧 방종할 거 아니냐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을 굉장히 지지해주는 이런 팟캐스트, 막내 아들 베런이 굉장히 추천해서 결국에는 해리스랑 젊은 층에서 표가 갈린 게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였잖아요. 트럼프는 3시간 동안, 머스크도 그렇고 3시간 동안 오줌도 안 싸고 라이브를 팟캐스트로 진행하는 반면에 해리스는 그걸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트럼프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운영자들 이 새롭게 이 대변인의 어떤 그 질문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일단 CNN에 대해서 할 말이 했던, CNN이 대통령 연설을 분열적이라고 이 지금 표현을 해놓고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CNN에서 자체 조사한 그 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다. 이 얘기를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NN이 방송 내용은 대통령이 분열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의회를 반으로 갈랐다고 해놓고 자신들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뒤에 띄어놓은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여론조사를 띄어놓으니까 굉장히 언밸런스하다, 이거를 지적한 거죠. 미국 증시를 해외 증시를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하게 돼요. 썸업 파지티브가 우리나라 따지면 뭐 대체로 긍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베리 파지티브는 아주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네거티브는 부정적이니까. 이걸 합치면 거의 70%란 말이죠. 그러니까 7대3으로 긍정 부정이 나온 CNN 자체 여론조사를 띄워놓고 CNN의 방송 내용은 대통령이 분열적이라고 했다. 이거를 지금 캐롤라인 레빗이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전달을 뒤에서 해줬다고 했죠. 이거는 지금 더 높게 나왔어요. CBS랑 유고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거는 뒤에 이런 그 TV 창으로도 띄었지만 뒤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큐카드식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들고 이렇게 흔들어댔어요. 거기서는 76대 2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이거죠. 캐롤라인 레빗이. 이렇게 지지도가, 연설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갈렸는데 너네가 뭐라고 이 여론을 거스르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로 한 다음에 기자들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맨 앞자리 바로 여기 대변인 자기 캐롤라인 레빗 옆에 앉힌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우파 보수의 지금 그 팟캐스트를 지금 운영하면서 4, 5위권의 어떤 지지도를 얹은 이 사람을 제일 앞에다가 앉혀놓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가 뭐 공중파, 이른바 뭐 폭스, CNN, 뭐 이런 AP 이런 데 말고 이제 팟캐스트, 유튜버 이런 데서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질문을 먼저 했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역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면은 미국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관세도 마찬가지죠. 관세가 이제 결국에는 멕시코, 캐나다가 이웃에 근접해 있고 가장 수입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펜타닐을 핑계로 때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걸 때리면 거기에 공장이 있는 미국 브랜드들까지 위협을 받으니 그래서 결국에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회사들 대표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우리 자동차 회사가 거기 공장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 자동차 회사가 타격을 입겠네? 해서 일단 이 그 자동차 부분에서는 관세를 유예했죠, 한 달간. 어제 시점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동차까지. 그 이후의 모습은 또 오늘 급격하게 또 나왔지만 그래서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무조건 바이든 까기를 먼저 하고, 그렇죠? 모든 어떤 질문에서 먼저 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잠깐이고 고통은 잠깐이라고 거짓말했다.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솔직하냐? 지금 대놓고 인플레이션 뭐 숨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관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전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거 우리도 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린 거짓말 안 한다 이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 일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국경이 안전하고 통제되고 있다 거짓말했다. 야 반대로 우린 거짓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린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래서 또 이제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뭐 솔직하고 그런 건 좋아.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주식시장이 지금 정말 하루에도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어저께는 결국 회복을 못했어요. 오늘은. 그렇죠? 어저께는 관세부가 자동차 쪽에 연기한다고 해주니까 급등했는데 오늘은 멕시코, 캐나다 관세 아예 다 유예했는데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 뭐 양치기 소년 거짓말처럼 오늘은 먹히지가 않아 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을까요? 캐롤라인 레빗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했고 그래 맞다. 트럼프는 지금 관세, 테리프스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고 있다. 안 숨긴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 그러면 월스트리트, 그죠?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이 걱정한다는 거 아니냐? 지금 당신의 질문은? 그럼 우리 일기를 봐라 이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일기,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나?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어떻게 월스트리트가 돌아갔는지 주식시장이 돌아갔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때 주식시장이 강세 아니었어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이 강세였고 우리가 월스트리트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요. 이러면서 자 지금 뭐 관세 우리가 거짓말 안 해요. 관세 부과해서 인플레이션 올라온다. 거짓말 안 한다. 우리는. 근데 일기 때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결국 강세로 이끌지 않았느냐. 결국 기다려달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월스트리트에 척을 질 리가 없고 일기 행정부 때 그렇게 좋게 했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대통령인데 주식시장을 지금 죽이려고 무슨 아름다운 단어라고 관세 부과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뒤로 가겠습니다. 주식시장 호황을 누렸다 이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주초에 타겟하고 지금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 나왔었잖아요. 이번 주에 소매 실적 발표도 많잖아요. 소매점. 그때 타겟 CEO가 결국 그 말했거든요. 타겟이 월마트나 뭐 이런 거잖아요. 대형마트. 딸기, 바나나, 아보카도까지 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 우리가 타겟에서 파는 식료품에 이거를 전가시키면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고민하고 있다. 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래서 물어봤죠. 타겟 CEO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에그플레이션 이외에도 다 오른다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감당해야 되냐.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만 주구장창 나왔어요. 여기 앞에 이 순서대로 했거든요. 1번부터 쫙 했는데 거의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중간에 한 명이 앨런 머스크 복장 지적을 한 건 있어요.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죠. 앨런 머스크는 그 얘기 했어요. 젤린스키는 왜 양복 안 입고 나왔는데 뭐라고 했는데 앨런 머스크는 맨날 티셔츠 입고 나와서 전기톱 들고 설치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런 복장에 대한 얘기는 되게 웃으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냥. 다음 질문이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질문이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건 그 장면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일주일인가 며칠인가 몇 달인가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견뎌야 되나 빨리 답을 달라 이거죠. 답을 달라. 그리고 주식시장은 너무 출렁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진행됐어요. 자, 그다음에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23만 1,000건이 예상되는데 22만 1,000건으로 예상치 하회. 이건 예상치 하회가 좋은 거여서 초록색이죠. 그렇죠? 예상치 하회가 나쁜 거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실업수당이니까 실업자가 늘어난 거니까 줄어들어야 좋은 거죠. 어쨌든 의외로 실업자는 적게 나왔다. 근데 뭐 이게 한 주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은 하고 있어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어떤 그 부서에 다 칼을 대면서 공무원들을 다 몰아내고 있잖아요. 그만둘 수밖에 없게. 자존감을 완전 무너뜨려버리고. 그렇죠? 너네 공무원 하면서 어떻게 그런 자산을 축적했니? 우리가 다 추적할 거야. 하면서 막 쫓아내고 있다. 막 자발적 퇴사든 그걸 강제로 쫓겨나는 거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쭉 지켜봐야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예상치 하회 나왔다. 일단 꺾였죠. 꺾여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갔습니다. 22만 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사실 지금 이 장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장이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했던 이 테크주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브로드컴과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실적 발표가 지금 바로 나오고 코스트코가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장전에 코스트코의 실적을 미리 어떻게 볼 수 있는 어떤 나침반 같은 크로고랑 메이시스가 나오죠. 물론 그 주초에는 베스트바이 나왔고 아까 타겟 나왔죠. 그다음에 크로고도 나왔고 다 비슷합니다. 뭐 베스트바이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마트식으로 가전제품 전문이라는 조금 다른 게 있지만 다른 거는 식료품 이런 것 쪽이고 메이시스는 일단 유통의 어떤 체계가 좀 틀리죠. 이건 백화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로 따지면 유통주죠.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오프라인의 자존심이고, 그렇죠? 아마존의 공습을 막아낸 월마트와 코스트코, 양대 산맥의 오프라인의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쭉쭉쭉 나오는데 지금 타겟이나 베스트바이가 실적이 그렇게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타겟 CEO도 말을 했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전가시켜서 소비자한테 가격을 밀어 넣으면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계속 딸기, 아보카도 들어온 대로 비싼 거를 소비자한테 계속 전가를 확 시켜버리면 바로 전가 시켜버리면은 소비자가 안 사버리고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목표치를 다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안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이시스도 마찬가지. 메이시스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거죠, 지금. 어쨌든 크로고랑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 일단 보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장 후반이라 쭉 저거 중요한 것도 나왔을 텐데 이제 자 메이시스입니다. 메이시스 역시 매출액이 마이너스 4% 났어요. 그래서 7.8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순매출이 4.3% 감소해서 78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런데 그 줄어든 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작년 2023년 4분기 때는 순손실이었습니다. 128 밀리언 손실이었는데 수익으로 돌아서긴 했어요. 342 밀리언을 돌아서긴 했고 당연히 전년 동기 때는 순손실이었으니까 요 주당 순이익이 아니고 주당 순손실이죠. 0.47 주당 순손실이었어요. 근데 1.21 순이익으로 일단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드저스트 나왔죠. 딜루이트랑 어드저스트랑 뭐가 틀리죠? 딜루이트는 이제 이 지금 현재 내가 먹을 피자의 몫에서 앞으로 먹을 피자의 몫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나눠 가져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몫이고 이거는 조정을 해준 겁니다. 일회성 비용을 조정해준 거죠. 일회성 비용을 조정해주니까 조금 높아진 거예요. 1.2에서 1.80으로. 근데 그 수치도 마이너스 20%가 지금 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백화점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금 크로고를 보겠죠. 크로고. 자, 크로고도 마이너스 7% 났네요. 매출이. 33.31 빌리언 달러. 순수익도 마이너스 14%, 634 밀리언. 그다음에 이 지금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 11%. 다 좋지가 않네요. 조정해줘서 1.14로 0.0에서 올랐지만 그 수치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 났습니다. 다 안 좋아요, 지금.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요거죠.
홈디포랑 로우스에서도 보셨잖아요. 오랫동안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가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얘는 이미 2023년도 1분기 때 플러스로 다시 전환해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2.4%로 나왔다는 거. 요거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 실적은 역시 매출액이 줄고 순이익단이 다 줄어버리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트코마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거나 가이던스가 조금 자신감이 없게 나오면은 지금 아까 전에 캐롤라인 레빗한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 주식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에서 확인 사살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내일도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나왔던 건데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캐나다도 트리도 총리랑은 싸웠대, 욕설하고 싸웠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이 뭐냐면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4월 2일까지 다 유예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통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캐나다, 멕시코 캐맥캐맥거리는데 주식시장의 시야가 매캐하다. 관세에 대한 완화감 덕분일까요?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도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양대 지수가 그 전날장에 이어서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7%대 다만 코스닥은 1.6%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10거래일 만에 다시 국내에 돌아오면서 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관세 유예와 관련된 기대감이 환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순매수 상해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방산주 관련해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업황별로 어떤 변동성이 나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스관과 관련해서는 연일 시세가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죠. 워낙 PBR이 낮았던 업종이니만큼 상승이 한번 붙었을 때 그 재료가 더 길게 그리고 높이 가는 움직임들이 연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15%, 세아제 강도 10% 상승에 성공을 했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그 전날장에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었죠. 일단 이 가스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철강주들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만큼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선정까지 이어진다면 해당 섹터 안에서의 변동성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애니메이션인 너자2가 엄청난 흥행을 이끌고 나오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한한령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는 콘텐츠 쪽에서 스튜디오 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15%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M83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너자2에 제작을 했다라는 참여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방산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K2 전차와 관련된 이 계약 체결 가속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퍼스텍이 어제 12% 가까이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도 52주 신고가 돌파해 되면서 어제장에서 10%대 추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방위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유럽 안에서도 방산주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해당 기조가 국내 증시에도 동일시 반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기준으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관세 유예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역시나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긍정적인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추가적인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지자 스타링크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졌는데요. 다만 그의 대응책으로 유럽의 유텔셋이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스타링크를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해당 모멘텀으로 어제장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미뤄진 줄 알았던 STO 관련된 내용들 일단 오는 6월에 테스트베드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탁원이 내용 공개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급락세에 관련주들이 주가 하락을 열일 보였었는데 STO 관련주들은 어제장에서 긍정적인 소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의 상한가 같던 두 종목 모두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이 기대 심리가 쏠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TC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40%나 급증하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8%대 매출액이 20% 가까이 증가가 되면서 두 종목 모두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다는 거 기억해 보시고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 글로벌 이슈들과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전해진 추가적인 소식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품을 추가적으로 한 달 더 유예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멕시코만 유예한다라고 했다가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캐나다도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고요. 일단 관세발 우려가 좀 한숨 돌리는 양상으로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해당 부분을 지수에는 반영시키지 못한 채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폭격 전에 미리 기업들이 수입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미리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격하게 이 수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올 한 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적자가 이렇게 무역 적자가 커졌는데 가면 갈수록 만약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출국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특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회담 계속 조율 중이다라고 하고요. 사우디에서 조만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회담을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다시 한번 만나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외의 소식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팀이 단일 분자 양자 상태 제어를 성공시켰다라는 이 논문 연구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오늘 긍정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로는 OLED나 태양광 쪽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로 OLED와 태양광 안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해당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게 되는 거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준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크립토 서밋도 토요일 오전 시간으로 국내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 안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TSMC의 2월 매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 인플레 지표로는 CPI와 PPI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도 그렇고 관세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나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이어서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계속된 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나스닥은 2%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관세가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책 변화가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해서는 이 관세 부과하는 것을 또 4월 2일로 유예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이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 1,3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발표치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가 됐다고 하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34%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이 기업들이 수입품을 미리 사재기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 역시도 증시에 압박을 더했는데요. 이 애틀란타 연준의 이 GDP 나우 추정치에 따르면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8%로 전망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이 이뤄질 수가 있고 또 기업 투자도 위축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졌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2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의 좀 안도감이 나타나는 듯 했는데 일자리 감축 보고서에 따르면은 또 2월에 이렇게 17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타났습니다. 1월 대비해서는 무려 10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또 2009년 대비해서 2009년 이후에 또 이 대규모의 일자리 감축에 나선다라는 소식 속에 이 향후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실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밀려났고요. 빅테크 역시도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에서는 또 EU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준금리는 연 2.9%에서 2.65%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는 또 향후 강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도 미국 증시에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의 분위기 또 섹터별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이날 장에서는 이 관세로 인해서 이 11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유가가 소폭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에너지 종목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방어적 성격을 띤 이 헬스케어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빅테크를 포함해서 이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에서 또 새로운 이 추론 모델이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또 우려감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컴 이 장 마감 후에 또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6%가 넘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AI에 대한 수요 우려감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코어 위브와의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코어 위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고사양 칩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배송 지연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또 다시 한번 AI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벨 같은 경우에는 또 전망
전망치가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영향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을 끌어내렸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5%가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또 남아공에 3억 달러를 투자해서 또 AI 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좀 하락폭을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면서 1%가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가 단기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역시도 374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장에서는 5%가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특징주 이슈들도 짚어보시죠. 네, 먼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도 4분기 이렇게 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평가를 받아 들었는데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더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루프 캐피탈에 의하면은 또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AI와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 속에 이렇게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치에 따라서 오늘은 이 19%가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몽고DB도 오늘 이렇게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 2026년 이 회계연도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7년 이후에 이 최저 매출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투심을 끌어내렸고요. 이러한 소식 속에 2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6%가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이 더 적은 훈련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딥시크와 성능이 유사한 또 새 추론 모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 그래도 전일장에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투심이 악화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계속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방비 삭감과 더불어서 이 CEO의 주식 매도 소식 이후에 계속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간밤에는 이 알렉스 카프가 CEO가 또 지난 2주간 이 4,500만 달러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10%가 넘는 하락세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인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파운드리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주주들이 배당금이 철회됐다.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미국 법원은 이 파운드리 사업 손실과 관련해서는 이 인텔의 문제가 없음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인텔은 그래도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는 하락폭을 그래도 미미하게 나타낸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인텔은 0.29% 하락한 채 거래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간밤 마감된 미국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의 투자 인사이트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7일 이번 주도 이제 3월 첫 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면과 3면에 걸쳐서 이 조선 쪽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국내외 시장이 다 뭐 웃다가 울다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웃었다가 오늘 또 새벽에 이제 우는 거죠. 관세 정책,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인데,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시장에는 뭐 인플레도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국한테 뭔가 불편을 끼치는 거니까 갈등이 초래되는 거고, 그런데 관세 정책 그 자체가 그냥 일관되게 알았어 3월 4일부터 관세 부과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부과가 되거나 또는 아예 우리 안 할게 이렇게 되면 그런 좀 편한데, 한다고 했다가 한 달 뒤로 연기한다.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오늘 앞서 뭐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짜증도 나고 피로감도 느끼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에이 하고 이제 던지기가 참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져보면 이제 결국 멘탈의 어떤 그런 뭐랄까 도움이 좀 필요할 때,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한 요즘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K조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난해 이제 11월 그때가 8일이었나요? 9일이었나요?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선 직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가 정말 아주 날개를 달았었죠. 계속 뭐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뭐 일본 등등등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좀 PBR이 8배까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느끼고 있는 일단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문제,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알래스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이 LNG 프로젝트에 또 한국 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업체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뭐 요구인데 청구서를 내민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조선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알래스카에서 LNG를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어느 나라론가나 수출이 되면 뭐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 됐든 어딘가로 수출이 된다면 결국 그걸 실어 나르는 LNG 캐리어, 즉 LNG 운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또 우리가 뭐 어쨌든 글로벌 넘버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광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상황이 우리 조선업체들한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 일색이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에서 이제 결국 이제 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하나로 이 조선이 또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등등등 태양광 등등등 이런 것들 다에 이어서 이제 결국 배도 그게 군함이 됐든 상선이 됐든 간에 미국 내에서 지어라라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존스법과 같은 이런 국내법과 관련해서는 나라 밖에서 미국의 뭐 군함은 물론이고 이 상선도 짓지 못하게 만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 조선업의 이 제조 능력이 완전히 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의 이 선박 건조 능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뭐 몇 년, 4, 5년 이상이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배도 만들고 뭐 MRO도 하고 해라 뭐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계산인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요. 변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체들의 이 제조 능력이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다시 끌어올린다.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하는 걸 보면 저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관세 다 이제 던지고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그때까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이긴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이 유지가 되겠죠. 만약 그때 가서 진다 그러면 2018년 트럼프 1기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들이 다 이제 고배를 마셨죠.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정책의 추진력이 동력이 다 사라지면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4년 뒤에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놓게 되면 또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정책 다 뒤집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건 결국 2, 3년 뒤에 공장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소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배를 짓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때 가서 이제 미국의 상황이 바뀐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몇 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기업들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업체에 대해서 미국이 좀 도와달라, 미국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수한 것처럼 HD 현대중공업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걸 선뜻 참 잡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계의 얘기는 필리조선소 말고 미국에서 좀 인수할 만한 조선소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조선소는 대부분 이 수리 쪽이고 대형 뭐 몇만 통짜리 대형 그런 유조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이거 지을 정도의 그런 도크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했을 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 오늘 일면 톱기사입니다. 석유화학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건데요. 에틸렌 이제 공장이 증설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짓지 않고 이제 여기서 딱 멈춘다라는 얘기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더 증가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석유화학 쪽은 좀 범용 제품의 이 수요가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우리와 그 미국은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재료가 되는 에틸렌에 만드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프타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그런 NCO 방식이고요. 미국은 그 천연가스에서 채출한 이 에탄가스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이런 ECC 방식이 돼 있습니다. 그 제목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 에틸렌을 10년간 63%, 폴리에틸렌이 14% 각각 이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멈춘다고 그러면 공급 과잉 문제가 더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그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일단 원전이라든가 SMR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이 요소로 이 천연가스, 즉 가스 발전소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산 에틸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에틸렌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미국산에 비해서 이제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앞서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양해 관련돼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그 대대적인 내수 부양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의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 증설 문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가고 게다가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단 원가 비용이 좀 줄어들고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워낙 많이 떨어졌었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최근에 석유화학 관련 주가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더 갈 거냐? 일단 유가 하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그런 일관된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요.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중국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중국도 워낙 공급 과잉이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또 증설 얘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대규모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이 현재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동차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가 조금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앞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졌지만 자동차주는 좀 그렇죠. 뭐 사실 주가가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문제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의, 즉 이 소위 말하는 센티멘탈이죠. 이 투자 심리에 관한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할까라는 얘기를 진즉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리스크로 자동차주들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자동차는 한 달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어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20만 원대 아직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9% 오르면서 가까이 좀 왔죠. 기아도 2% 넘게 올라서 10만 원 근처 좀 왔고요. KG 모빌리티도 이제 4% 넘게 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 정도, 기아차도 마이너스 0.4% 정도, 그러니까 부진한 그런 모습이 계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관세 이 리스크가 현대차랑 기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한테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냐.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관세가 한 달 유예된 것도 결국은 GM이라든가 이제 미국 회사들이 좀 강력하게 로비를 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그랬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한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누구도 좀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자동차주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직은 정말 이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좀 탁 잡아낼 만한 그런 게 아직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자동차주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은 이제 패션 뷰티주 얘기 좀 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패션주죠. 뷰티주까지는 좀 그나마 낫지만 패션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뭔가 좀 딱히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3구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 여파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의 뭐 내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요도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좋은 것들이 없었는데 올 들어서 역시 분위기가 좀 특히 2월달 넘어서면 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일단은 그 실적이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패션 회사들이 배당이라든가 이런 주주원화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 배당률 5.3%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여기가 실적이 별로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도요. 배당도 500원이나 하고 전년비 25%나 증가한 그런 좀 표가 좀 나옵니다만 애경산업도 그렇고 FNF도 그렇고 뭐 휠라홀딩스 다 그렇습니다. 별로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던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보시면 이 결산 배당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시가 배당률이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왜 얘네들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작년 실적보다도 이렇게 배당을 작년보다도 대폭 높였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들이 내놓은 얘기는 올해 우리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주주원화 정책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럼 정말 좋아지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FNF도 시가 배당을 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 패션이라든가 이 뷰티 쪽 관련해서는 중국 쪽이 한한령 해제 문제가 엔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가 뭐 5월 1일부터 한한령을 공식 해제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꾸준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하나하나 확인이 된다면 패션주, 뷰티주 또 나아가서는 엔터주까지 이 중국과 관련돼서 이 비중이 좀 높은 이런 업종들 또 종목들의 주가에는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실적 특히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린 이 패션이든 뷰티든 엔터주든 올해 1분기 실적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오늘 금요일 시간 IM증권 이용훈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스닥이 결국은 기술적 조정 진입을 했고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1.8%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쯤 되면 조금 깊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법합니다. 네, 근데 워낙에 뭐 작년에 우리가 워낙에 얻어맞아서 그런지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자꾸 깊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불안 심리였군요. 불확실성. 네. 지금 트럼프 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루는 좋게 얘기했다, 하루는 나쁘게 얘기했다, 정책을 막 그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계속 뒤집어대는 그런 것들에 따른 좀 피로감 같은 것도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예, 저 같아도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현업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잠은 주무세요. 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오늘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어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덩달아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같아라는 이제 덩다리가 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이제 그런 AI에 대한 또 이제 의구심 같은 것들이 더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데이터 센터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었던 거 계약 일부를 임대 계약 취소했다. 몇 개 취소했다는 얘기 그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의구심을 주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고 네. 그렇게 쪼아대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또 1월 달에 사상 최악의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자꾸 관세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땡겨가지고 수입을 했던 게 좀 많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아마도 네.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2월 달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적자는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이제 미증시 자체는 좀 숨고르기 양상, 조정 양상을 좀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숨고르기야 할 정도로 급락한 쪽은 이제 M7 쪽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그래요. 빠졌고요. 네. 그 외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또 충격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만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일변도의 어떤 증시의 패턴이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비달러 자산들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양회 효과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 중국 증시 강세 보이고 있고, 네.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의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액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닥스가 신고가 지금 이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 역시 뭐 지금 지수 자체는 계속 우호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100%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 영향은 처음에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미국 시장 조금 전망을 조금 해본다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흔한 말로 뭐 예를 들어 10% 전후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 근처까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볼 법한 상황이냐? 지금의 이런 뭐 트럼프의 뭐 말씀하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보시는지 조금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결국 또 M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또 M7이고 M7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M7 주가에 달려 있는데 M7 주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상승폭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 한 3, 4년 상승폭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건 템버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템버거 곱하기 몇을 해야지 되는 예. 숫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AI라는 게 버블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경험칙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데 이게 버블이라는 게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버블이었어라고 맞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버블이라는 거는 정말 모든 증시의 투자자가 이거밖엔 답이 없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거의 상당수의 투자자가 올인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 버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버블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가만히 보시면은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때는 꾸역꾸역 계속 올랐었어요. 조정을 받더라도. 근데 막상 진짜 버블이 나왔을 때는
거기 그 인터넷 세상에 대해서 이 의심 이런 거 없이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거 없이 지금 이제 시작이야라고 하면서 모든 투자자가 글로 올인했을 때가 그렇죠. 진짜 버블인 이제 그렇죠. 고점이 나오는 그림이었었거든요. 돌아보시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 3,000 넘어가지고 3,200선 가니까 4,000 얘기하고 5,000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경계의 목소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계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지금의 조정은 단기 과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건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 이후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도 다 부진할 때 미국만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따져보면 10한 5, 6년 동안 꾸준히 계속 우상향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된다는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된 데 따른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 고밸류에이션이죠. 결국 그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너무 확대 해석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 사이클이 미국이 10년이 강하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10년이 강한 그런 그렇죠.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는 미국 일변도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미국보다는 이제 그 비달러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몇 번을 했는데 다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게 이 사이클을 완전히 깨버렸었던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양적 완화, 그전에는 없었던 그 정책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달러를 맞습니다. 계속 풀어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어떤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리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만 계속 흘러갔었다라고 하면 예. 뭐 여전히 미국이 여기서 이제 침체로 들어간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주도권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과하게 올랐었던 부분에 이제 반작용으로 지금 M7이 좀 조정을 받는 것처럼 네. 비달러 자산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소요됐었던 부분에 반작용으로 역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거고 또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지금 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색을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듯한 스탠스를 전쟁 이후에 여태까지 스탠스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재정 적자를 키우면서 유럽의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혹시 하는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통한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한 그 거품 내지는 이제 성장이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 거꾸로 이번에는 유럽연합 쪽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일정 부분은 지금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말씀하신 김에 유럽 지금 뭐 들어갈 만한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저는 그 유럽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쪽보다는 사실은 중국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중국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양이 이제 끝났죠. 이게 예전에 2005년, 2015년 그랬나요?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막 중국 정부가 부양하고 막 이럴 때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이제 물리고 한 4, 5년 동안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 원금 회복하기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걸 한 2번 정도 경험한 분들이 우리는 뭐 2번 다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반신반의했던 게 작년에 그 경기 부양 계속 9월 달부터 할 때 또 그럴 거야. 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과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중국 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또 과한 성장을 또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당의 장악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윈 네 이제 발언도 나왔었던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그렇죠. 당의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규제가 시작이 됐었던 거라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중국의 스탠스가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건 실물 경기에서 그 일선 도시들까지 지금 소비가 침체가 돼가지고 지금 도시가 텅 빌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던 건 이제 마윈을 불러가지고 마윈에게 다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재활동을 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그 중국 내의 빅테크 회사들 CEO들 모아가지고 예. 시진핑이랑 또 얘기도 했었던 글쎄요. 거고. 이런 것들 전반 자체가 이제 규제에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다. 그 딥시크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AI 쪽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역으로 보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게 당의 장악력을 또 자칫하면은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중국은 지금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고 이번 양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정책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지만 경기 어려워지고 뭐 그러면 부동산 부양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정책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특히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뒤로 밀어왔었고 네, 맞습니다. 정권을 떠나가지고 역대 정부가 그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양회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 인프라 구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 SOC와 관련된 그러니까 건설 뭐 이런 토목 뭐 이쪽이 쪽이라기보다는 아니고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AI든 IT든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 투자다. 네네 신산업에 대한 투자 쪽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서 확인이 됐었던 거는 부동산을 죽일 생각은 못 해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여기서 다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중국 양회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정부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갖다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도 박살이 나 있고 부동산도 박살이 나 있고 정부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갖고 있는 걸 쓸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정 부분 풀어내기 위해서 작년부터 가만히 정책을 보시면은 중국 그 당에서 당 차원에서 강제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지 못하게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증시를 부양을 시키겠다는 그렇죠. 의지를 갖고 있었다. 물량이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구환신과 관련되어 있는 재정을 2배로 늘렸습니다. 예. 이 얘기는 소비를 촉진시켜주겠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한 번 몇 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3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2배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실망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그 이구환신으로 인해서 교체 수요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아마도 미국과의 그 관세 전쟁 이런 거의 여하에 따라서는 어쨌든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네, 더 확대시킬 가능성도 여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은 저는 중국 쪽의 빅테크라든지 관련 산업 쪽에 대해서는 눌릴 때마다 계속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중국 투자 해볼 만한 시기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뭐 소비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 이제는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죠. 예. 예, 항생테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달 초에 이것도 이제 다른 채널이었긴 했지만 저녁에 하는 그 채널에 나갔을 때 물어보시길래 지금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올라간 폭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그 저도 뉴스 브리핑에서 한한영애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쪽으로 보면 이제 중국은 테크라든가 소비 관련주를 좀 보자 말씀을 하셨고 그럼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엔터, 그다음에 뷰티, 뭐 패션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비중이 높은 이런 쪽은 좀 다시 좀 볼 수 있겠네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왔고 화장품주는 뭐 작년부터 이미 조금 그런 모습 보여왔고 그건 뭐 사실 북미 쪽 수출 이런 쪽이긴 했습니다만 그럼 이쪽에 대해서 관심 우리가 좀 다시 가져볼 법한 상황이 된 거네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그 중국이 이제 과거 우리가 사드 이후로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은 구도다. 적어도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도 필요 없고 네. 미국의 이익만을 놓고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파고 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제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서게 되는 기업 국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소외가 되는 측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서 그 완전히 미국 쪽에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미국 쪽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국가들이라 그러면 굳이 나쁘게 지낼 사이가 아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시진핑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나온 거긴 하지만 구체화되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 이전과 달라진 거는 우리가 지금 후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예. 그리고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관련해서 비판이나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바로 뭐 보복하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 거 있죠. 맞아요. 네, 실제적으로 물량 자체가 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큰 것도 아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거 가지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내부 얘기 조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포스코 그룹주 얘기는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제 포스코홀딩스 6.8% 넘게 올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번 LNG 관련해서 이미 이사님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주가 굉장히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제 보니까 포스코 DX도 주가가 또 4% 넘게 올랐더라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정말 작년까지 정말 힘들다가 올해부터는 뭔가 좀 나아지느냐 아니면 그냥 워낙에 많이 떨어졌다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냐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최근에 그 증시 흐름을 보시면은 개별 종목성,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신용이 급하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든 거를 보면은 결국 변동성에 노출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최근에 보면 관세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이달 말에 공매도 재개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벤트 예를 들면 다다음 주였나요? 아마 미국도 셧다운 이슈가 또 있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이제 솔직히 실적이나 어떤 펀더멘탈이 없는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던 쪽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좀 자산 가치가 있고 반등감이 있는 회사를 본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가 반등을 처음 주기 시작했었던 거는 2차 전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줬었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2차 전지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예. 추가로 올라갔던 거는 여기에 LNG 기대감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왜냐하면 LNG 프로젝트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흉내만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냥 블러핑 형식으로 그냥 굳이 막 정색하면서 그럴 거 아니라 그래 우리도 할게 뭐 그 정도 해놓고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히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거는 LNG 프로젝트가 이제 알래스카의 긍정적인 점을 말하면은 뭐 거리가 짧아지고 그렇죠. 원가가 낮아지고 예, 하는데 예. 그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부터 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부터 그 요청이 들어왔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왜 개발이 안 되냐면은 그게 이제 난이도가 공사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기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LNG와 관련된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럼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는 포스코그룹하고 SK그룹 정도다.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된 게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저께 중국에서 이제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생산량 자체를 감축하는 거, 감축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이 저가 철강을 자꾸 찍어내가지고 외부로 뿌려대니까 우리나라의 철강업체들 다 어렵고 했었는데 그걸 줄인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도 현대제철도 올라가고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가고. 그건 크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같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석유화학 쪽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쪽도 좀 석유화학 쪽 너무 미련하게 수출을 하고 공급 과잉 이제 심하니까 증설도 좀 어느 정도 좀 중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해서 결국은 과잉 생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역시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좀 주가가 부진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책에 이제 반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렇죠.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쪼아대고 압박을 해나가니까 결국에는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그쪽 입장에서는 찍어내서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면 된다는 거였었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자체가 안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산 싼 거 받아가지고 저가에 제조해가지고 찍어내던 걸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중국하고 관계를 이제 떨어뜨려 놔버리게 되면 싸게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좋은 점만 보게 되면 한없이 우리한테도 막 고민되는 게 많지만 또 그런 또 우리한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석유화학도 사실은 반등을 좀 했고요. 20-3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좀 이제 꽤 오르고 있고. 그럼 이 두 업종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걸 갖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도 아니고 관세 붙일 거고 또 우리가 수출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일 거고 네. 사실 우리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이 잘 됐었던 그 베이스를 보면 중국이 성장하면서 철강 수요가 엄청 맞아요. 많을 때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도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인도도 자체 철강소, 제철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강주나 화학주는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본 어떤 베이스 내에서 그러니까 PBR로 말씀을 드리면 철강이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1배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평균 PBR이 0.5배 그 정도 되면은 0.56배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일정 부분 뭐 밸류상으로는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철강제나 석유화학주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좀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군요. 그게 주력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다음 주 여전히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금 부분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지금 이용훈 이사님은 이제 난이도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시는데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지수가 뭐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만큼 뭔가를 하기에는 좀 마음이 쉽게 따라가지 않는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돼서 이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뉴욕 시장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최근 그래도 꾸준히 뉴욕 시장에 비하면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또 우리 시장 또 잘 받아 좀 버텨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 일부에서 투자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